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엇갈린 채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요즘 들어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뒷심이 약하네요. 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 시작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으로 가면서 그 상승폭을 다 까먹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우리 증시도 보합 마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2,51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금통일을 앞둔 상황에서도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목을 소개하거나 유명인을 내세워서 유망 투자처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일명 핀플루언스라고 불리는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에 불법 정보나 광고가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된 사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콕콕 법률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여름 휴가가 꼈던 지난 3분기, 돌아보면 뜨거웠던 날씨만큼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 때문에 울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상승했고 물가 지표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PC 물가 지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의 기대 심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4% 상승한 반면 S&P 500은 0.09% 하락, 나스닥은 0.16%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S&P 500과 나스닥은 버티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애플이 0.54%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반면 0.67% 상승 마감했는데 이날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메타가 2%대 하락했고 테슬라도 1%대 하락한 반면 일라이릴리는 0.0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이 4.9%에서 5.2%로 상향됐습니다. 미국의 GDP 증가율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3단계로 분리해서 발표하는데 속보치 결과보다 잠정치 집계가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예상보다 나은 기업 투자와 강력한 정부 지출 덕분에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성장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경제의 소비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비 지출이 당초 예상했던 4%보다 하향 조정돼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이어 인플레이션도 일부 수정됐습니다.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는 2.8% 상승해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가 낀 3분기보다 4분기가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이번 추수감사절 쇼핑 시즌에 그 예상을 깨고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한 소비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시장에서는 4분기에 급격한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성장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와중에 연준 내 매파 인사들까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에 이어서 리틀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 회장도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년 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연준 내에는 여전히 미국의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미셸 보먼 이사에 이어서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정책 테이블에서 내려내선 안 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발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내년 6월쯤 금리 인하 시기를 확신하고 있고 5월 인하 가능성도 80% 정도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달러화 가치는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달러의 단기 대체제인 금값은 반대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 장중에 4.28%대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마감도 4.2%대에 마무리가 됐고요. 불과 지난달 23일 장중 5%대 찍으면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에 고착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2년물은 이날 4.6%에 30년물은 4.4%대의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또 한 번 급등해줬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추가 감산은 오는 30일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TI 1.99% 오르면서 배럴당 77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1.54% 상승한 배럴당 82달러 선에 기록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푸는 가운데 10월 PCE 가격지수 발표와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이목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변동성에 대비한 채 시장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국의 반도체 칩 산업 전망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젠슨 황 CEO는 미국의 반도체 칩의 공급망이 독립하려면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의 반도체 제품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많은 부품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에 설명했습니다. 이날 젠슨 황 CEO는 미중 갈등에 따라 최근 강화된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별도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계획 또한 언급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애플과 골드만삭스의 금융제휴 서비스가 곧 해지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현지 시간 28일 골드만삭스의 관련 계약을 1년 안에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약 해지 대상에는 두 회사가 2019년에 출시한 신용카드인 애플카드와 또 올해 출시한 예금 계좌가 포함됐습니다. 애플의 신용카드 프로그램을 인수할 새 후보자로는 미국의 주요 신용카드사인 싱크로니 파이낸셜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GM이 최근 전미자동차 노조, 캐나다 노조와 합의한 임금 인상 여파로 오는 2028년까지 93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29일 GM이 내년에는 인건비가 15억 달러, 내후년에는 18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GM의 차량 가격은 한 대당 500달러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GM은 이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미자동차 노조는 6주 동안 파업에 돌입한 끝에 GM과 시간당 임금을 최고 25%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 오토바이에 34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혼다는 2027년부터는 전기 오토바이 전용 생산 공장 운영을 시작하고 또 2030년까지 30개의 신형 전기 오토바이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혼다는 전기 오토바이를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혼다는 새 전기 오토바이 공장을 지을 곳으로는 인도와 동남아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가 최근 중국 수입량을 줄인 반면 인도 수입량은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9일 월마트가 2018년 2% 수준이던 인도 수입 비중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는 25%로 확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수입 비중은 80%에서 60%로 감소했습니다. 외신은 이에 대해 최근 중국 수입 비중이 늘고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한 데 따라 월마트가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숫자로 발표가 됐지만 연준 인사들의 물가 전망이 엇갈리면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다라는 분석도 들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클레어 롬바르델리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연착륙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강한 긴축에도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버텨냈고 강한 노동 시장이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we've revised up our projections for the US economy, reflecting stronger data that we've seen. You know, the US economy is proving more resilient than people expected and has not seen as greater impact from monetary tightening as some people would have expected. So we have revised up our projections for the US economy. You know, this is a good thing. The US economy is growing, lots of people in the labour market, and obviously that has important spillovers for the rest of the global economy. There are, of course, risks. As I say, our central projection is for a soft landing, but there are risks around that, and it is harder at this point in the cycle to make those judgments about policy, and that's why policymakers need to remain vigilant as the data emerges. 금값이 그야말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5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고 또 언제까지 오를지 윤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지금 금값이 얼마인가요? 네, 일단은 올해 금값이 정말 많이 뛰었는데요. 네. 이미 전날 온스당 2,046달러로 6개월새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도 장중가를 보니까 2,047달러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금값이 2개월 전과 비교를 해보면 25% 정도 올랐는데요. 여기서 더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던 2,000달러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돌반지 하나 마련하시면 43만 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특히 젊은 세대, MZ세대가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금 현물 계좌 소유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서 시장에서 금 얘기가 좀 잦아들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잠깐 떨어졌기 네. 때문에 뭐 금값이 좀 이제는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요즘에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장기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제 투자들의 관심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나 피벗 전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또 커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서 인하 기조로 전환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건가 보네요. 네, 기다리고만 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나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트레이더 등 시장 참가자들이 내년 5월 인하 가능성을 일단은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심지어 1분기까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은 달러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달러 값을 끌어내렸는데요. 미달러와 가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또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금리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로 거래되는 금은 달러와 가치가 하락할 경우 다른 통화를 가진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 대상으로 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대체제로서 금값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느 시장에서나 가격이 또 조금 덜거리면은 네, 아주 센 숫자 부르는 데가 막 나오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아니 지금 또 온스당 2,500달러를 갖다가 네. 콜한 데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네. 2,500달러를 찍으면 사상 최고치가 되는 건데요. 네. 금리 인상이 끝나면 금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입니다. 골드만삭스도 내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의 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금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고 앞서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서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전망한 겁니다. 변수는 그런데 미국 경제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이번 주 발표할 10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인플레 정도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값이 지금처럼 2,000달러 이상 정도를 유지를 할지 가닥과 방향성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웩더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주식 용어가 있죠. 파생시장 수급이 현물시장에 영향을 줄 때 우리말로 주객전도, 증시 용어로 웩더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제와 어제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거래에 좌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를 보면 기술적 저항선까지 오른 코스피가 더 오르지 못하고 0.08%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0.73% 올라 822선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 상승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아서 시장엔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짙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1,406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00억 원, 72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화요일과 대조적으로 선물 매도를 확대하고 오후에 현물을 사들이면서 주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1,486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76% 올라 44만 7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1.08% 올랐고 더해서 기아도 1.6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중에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모두 올랐는데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10.2% 급등하며 26만 9,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도 4.08% 상승해 종가 74만 원, LNF가 15.95% 급등해서 16만 8,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했습니다.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또 하락해서 1,28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4원 10전 내린 1,28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수급이 업종 등락을 좌우하고 또 테마별 등락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어제는 2차전지와 AI 그리고 토큰증권 STO 관련주, 그린벨트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은 오늘 테슬라 사이버트럭 첫 인도를 앞두고 또 중국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 넘게 급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AI 챗봇과 의료 AI, 로봇 같은 AI 관련 테마들은 어제 나온 뉴스에 움직였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용 AI 챗봇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챗봇이 또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투입됐다는 소식에 더해서 초등학교에 로봇 교사를 투입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STO와 그린벨트 테마가 급부상했죠. 우선 STO, 증권형 토큰 발행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 자산과 연계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선두 업체인 서울옥션블루가 STO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시장 개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어제 서울옥션과 갤럭시아 SM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린벨트 관련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는 소식에 SG 세계물산이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AI와 맞닿아 있는 여러 업종에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챗봇과 의료 AI, 로봇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도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자율주행차와 전장 테마, MLCC까지도 AI가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터넷과 게임 섹터도 AI와 연계해 볼 수 있다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인터넷과 게임 모두 생성 AI가 핵심이라며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내년 인터넷은 광고 부문 성장세가 회복이 될 것이고 또 게임은 생성 AI 도입으로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우선 인터넷 광고 시장이 올해는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이 플랫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온라인 광고 시장이 9%까지 성장할 것이란 관측인데요. 광고를 할 때 생성 AI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정교하게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장은 내년에 콘텐츠 공급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부문에 생성 AI를 도입하면 게임 세계관 자체를 플레이어가 함께 만들어 가거나 또 스테이지형 게임이 더 진화되면서 게임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비용도 줄고 공급량도 늘릴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인터넷 업종에서는 네이버, 게임 업종에서는 크래프톤과 위메이드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에 매크로 지표들을 확인하고 주말로 갈수록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월 산타랠리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12월엔 수익률이 좋았죠.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월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는 평균 1.6%, 코스닥은 2.3%로 4월과 12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공매도가 금지됐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개별 종목군을 노려라, 배당주를 노려라 여러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는 이익 상향 조정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4분기에 주당 순이익, EPS 변화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내년 EPS도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추렸는데요. 보시면 반도체가 가장 좋았고 필수 소비재와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양호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적 상향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이 섹터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큰 힘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굿모닝 마켓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빠졌거든요. 예. 저 시총 상위 종목들이 1%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약보합에 그쳤다 하는 얘기는 나머지들이 가잖아요. 우리도 어제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하고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개가 지금 또 핫한데 네. 이쪽이 쫙 갈 때는 딴 데가 밋밋하고 그렇죠. 이쪽이 빠지면서 또 딴 데가 가는 거 보니까 예. 양쪽 미국이나 우리나 더 들어올 돈은 지금 별론가 봐요. 있는 돈 가지고 여기서 팔고 저거 사고 또 저쪽이 사고 싶으면 있는 것도 팔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게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뭔가 조금 시장 진입 시점을 지금 어떻게 좀 저울질하거나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요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가지고 예.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기는 게 그냥 그거 같아요. 풍선 왜 꾹 눌렀다가 이쪽이 불고 이쪽 꾹 네네. 누르 이쪽이 네. 하는 것처럼 그냥 이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상황인가 싶어서 그러면 이제 결국 유동성 게임인데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이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어떤 선수들이 네. 지금 1,400만 명인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예. 이게 2천만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어지간한 아이들 빼고 그야말로 이렇게 진짜 연령이 많으신 분들 빼고 나면 전 국민이 다 한다는 얘기가 됐는데 시장이 지금 좀 횡보잖아요. 근데 뭔가 네. 조금 우상향 추세가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많은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네. 이미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왔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다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나 이제 빠져나가겠다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죠? 그러게요. 뭔가 그래도 이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을 내겠다는 네. 분들이 꽤 아직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오늘 엄나이즈 이효석 이사와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뉴욕 증시도 보면 좀 보합권에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제 시장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어제 게 시장에 대해서.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일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GDP가 5.2%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이제 미국의 GDP가요. 이제 이것이 4.9에서 올라간 거라서 네. 이제 숫자만 보면은 깜짝 놀랄 숫자이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민간 소비는 오히려 줄었던 걸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민간 소비는 좀 줄었고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해가지고 4.9가 아니고 5.2입니다. 근데 어쨌든 5.2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어제 발표된 것이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네.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각 주별로 이렇게 이제 연준해서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베이지북을 발표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FOMC 의원들이 자 이렇게 보고서 읽고 와서 네.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명확하게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예. 물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GDP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베이지북의 내용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면서 채권의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면서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이제는 4.2%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2년물 금리는 4.6%까지 내려갔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bp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 시장이 뭔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경기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안 좋아질 것 같아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5%였을 때 네. 나는 이제 숏 걷었어라고 얘기했던 분이 있죠.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어제는 또 나와서 금리 인하를 상반기 때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해야 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르면 1분기 중에 인하로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인지. 근데 이제 저분은 이제 저런 전망을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침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네. 일단은 언제쯤 인하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을까요, 시장이? 내년 한 5월, 6월? 그렇죠. 근데 네. 내년에 5월 달 정도에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반영돼 있긴 한데 그게 네. 이제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요. 네. 내년 5월 달에 인하할 확률이요.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결할 가능성이 이 숫자가 아마 이제 이 전 숫자일 것 어제 같은데요. 27일 기준이네요. 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해 또 보니까 바뀌었어요. 여기서 예. 저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동결이 41%였잖아요. 네네. 저게 지금 방금 숫자로 보면은 19.7%까지 낮아졌습니다. 아, 그 인하 대신 확률이 인하 확률은 더 갑자기 높아지고. 높아지고. 그렇죠. 인하 네. 확률은 인하를 2번 할 확률까지 나와가지고 인하 2번 확률 30%, 인하 한 번 확률 50%, 합치면 80%.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장은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46%, 47%예요. 아. 반반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종합해 보면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분기 GDP 엄청 좋았다던데 네. 그게 아니고 앞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베이지북에서 확인됐고 이렇다 보니까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거는 금리 알겠어. 근데 네. 주식은 이거잖아요. 근데 어제 시장에서 특징이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특징이 금리가 빠져도 주가가 못 오릅니다. 네네. 이게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이때까지 같아요. 뉴욕 시황은 맨날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쵸. 올랐다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금리가 5%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은 5%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숫자는 5%로 찍혀 있지만
당시에 이제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7%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우리 뭐 고객들한테는 뭐 7% 대비하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5%가 아니고 7%였던 거죠. 그러니까 7%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반영돼 있던 주가였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의 금리에 대한 반응이 이미 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약하면은 매크로 환경은 미국 경기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는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질 텐데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경기 경착륙 또 디플레이션을 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알겠고요. 그런데 파월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파월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 너무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안 좋지 않나요? 그동안 막 그렇게 금리 인상하고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다가 갑자기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바로 금리 인하? 이렇게 하기 또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달 만에 그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의 기대 혹은 요구가 연준에 어떻게 관철될 것이냐를 놓고 약간 충돌이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 어제 이제 그 정치와 관련된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생각이 났던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내년 시장을 전망하고 고민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 대선의 사례와 증시를 비교해 보면 경제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요, 재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좋은 경기, 그러니까 3분기 GDP가 5%가 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호황, 그리고 실업률은 4% 이하인 이런 상황을 계속 가져가고 싶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명백하게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월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뭐 물가 다 잡았다면서 금리를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냐고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방면으로 압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계속 정리를 해보면은 연준에 대한 압박이 시장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계속 압박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파월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제 시장은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정도의 경제가, 그러니 항상 이제 연율로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이런 페이스라면 연간 이 정도 성장합니다가, 그러니 3분기에 5.2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은 4.9 정도 아닐까 싶었는데 4.9도 높았어요. 근데 이게 또 살짝 잠정 치료하면서 5.2 하면은 미국 정도가 5% 넘는, 우리 지금 한국 보고 1% 성장이 가능할까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숫자를 봤을 때는 헉했어요. 헉했는데 베이지북에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희석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뜯어보니 미국의 소비는 둔화되고 있는데 무슨 뭐 정부 지출이나 이런 걸로 GDP가 좀 부풀려졌다. 그렇다면은 어제 말고 그저께 시장 뉴욕 증시에서 꽤나 주목했던 크리스토퍼 월러의 그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네, 그 월러 이사가 발언했던 것이,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여러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람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러 이사의 발언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가장 매파적인 그랬죠, 그동안에. 그동안 가장 매파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제 얘기했던 단어가 있는데 자신 있다. 자신이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매파가 보더라도 지금 인플레는 잡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어제 시장도 많이 이제 좀 그 금리 같은 경우에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생각은 이미 이제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아니 적어도 금리 인상은 없다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 예. 금리 인하를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를 놓고 고민하는 시점 아닌가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금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앞서 저희 또 기자랑도 네.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지금 온스당 이미 2,000달러를 넘어섰다 보니까 2,500달러 넘을 것이다라는 네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이제 올라가면 또 항상 그런 얘기가 예, 나와서 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예상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뭐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계속 비슷한 성격의 이유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실질 금리예요. 네. 미국의 실질 금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 아까 제가 10년물 금리가 4.2%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건 명목 금리고 거기에다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가 네. 실질 금리인데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하락하고요.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 금 가격이 올라요. 예.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이 깨진 게 작년부터 깨졌습니다. 작년부터 완전히 깨져가지고 실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도 예. 금 가격이 안 빠졌어요. 작년에도 금 가격이 안 빠졌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금리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랐으면 금 가격은 빠져야 되는데 올랐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죠. 금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기존에 있었던 논리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사는 애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네요. 그게 누구냐? 중국이죠.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는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 중국에서 특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중국 중앙은행은 금을 왜 사고 있냐라는 건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통화의 다변화죠. 달러만 가지고 있겠다가 아니고 금도 좀 가지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뭐 달러의 패권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통화의 다변화를 찾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도 대체 자산으로 그렇게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계속 되겠죠. 더 가속화될지 어떻게 될지 속도는 모르겠지만 예. 방향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네. 말씀은 그러면 달러는 더 떨어진다? 달러가 더 떨어진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러가 여기서 더 강해지긴 좀 어렵다라는 아. 거죠. 네. 더 강해지긴 어렵다. 네. 그리고 달러를 더 많이 사람들이 찾을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찾을 것 같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달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할 때는 달러를 찾아요. 예. 근데 위험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지금 달러를 찾기보다는 다른 통화들로 좀 자본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물밑에서는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이효석 이사 시장 뷰가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뭐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 견딜 각오를 하고 기존의 포지션이라면 그냥 계속 홀딩하고 가고 아니면 조금 더 담을 만한 현금 여유가 있다면 지금 사들고 내년을 갖다가 대비해야 된다 쪽이세요? 아니면은 좀 뭔가 높아 보인다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지표나 이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조금 더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기다려보자. 어느 쪽이세요, 비유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관점을 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포지션이 좋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AI 관련된 주식을 아하.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예. 그런데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빅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소위 공포 지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공포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오를 때는요,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는요, 옆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올라요. 이거 네. 올라도 되나? 네. 아니 뭐 안 좋다는 얘기 많던데. 예. 이래도 올라도 되나? 뭐 경기가 안 좋다는데 불황이라는데 올라도 되나? 그러면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릅니다. 네. 그런데 빠질 때는 한 번에 빠져요. 그래서 빅스라는 거는 변동성 지수인데 예. 주가가 올라갈 땐 천천히 오르고 빠질 때 빨리 빠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빅스는 다시 말하면은 변동성을 체크하는 지수예요. 네네. 근데 이 지수가 제가 알기로 한 20 이하만 내려가도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저 지수가 지금 12포인트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변동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고 설명력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주가가 많이 목에 찼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이든 일시적이든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조정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전망과 전략은 다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주가가 빠질 것 같아라는 예.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나는 빠지면 더 사야지가 전략인 거예요. 오르면 팔아야지가 전략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지면 더 사야 된다라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빠지면 더 사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 이유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 돈이 생산성을 혁신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선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핵심인데요. 그것이 이제 AI인 거고요. 그 돈이 AI로 들어가서 나오고 있는 성과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흔들림이 있더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요약해 보면 저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 조정은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간단하게 좀 다뤄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홍콩 항생지수 ELS 네네네. 이게 뭐 내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중화권 증시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증시라든지 아니면 채권 쪽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ELS 관련해서는 제 주변에서도 문의하시는 분이 많고 예. 어떻게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대로 가면 이제 손실이 너무 예, 크니까 그리고 손실이 큰 것도 큰 건데 이게 이제 심리적 데미지가 좀 크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ELS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돈을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안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던 거죠. 이건 마치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날 줄 몰랐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ELS에 손실이 안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벌써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내용은 뭐 좀 이미 좀 많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상승 압력을 계속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하도록 예. 막아주는 역할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채권 관련해서는 ELS와 관련된 상품에서 채권의 비중이 특히나 국내 채권에 대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이 수급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ELS의 문제가 돼서 ELS 상환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 시장이 뭐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채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요 지금 2,520 근방에서요 공방 좀 길어질까요? 아니면 요거 아까 그 뷰를 듣고 있으면은 듣다 보면은 여기서 뭐 횡보장이 되건 약간의 가격 조정이 되건 결국은 이게 이제 이걸 올라서고 이제 2,600을 향해서 네,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고민도 고민인데 우리가 네. 이제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올랐을 때는요. 가장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는 낙폭 과대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올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렇고요. 증시 내에서 봐도 그렇고요.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이 아웃퍼폼할 수 있었던 이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시장의 성격 자체가 좀 바뀌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게 아니어가지고 오른 주가가 이제는 끝나고 금리와 상관없이 갈 애들은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진짜로 내년을 봤을 때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는 애들로 집중하시는 게 맞고 그것이 이제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이유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정말로 전망이 좋은 애들 중심으로 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는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섹터와 네. 뭐 AI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섹터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 반도체하고 바이오. 네네.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신호가 나왔고 이것이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3월 달에 내릴지 5월 달에 내릴지 아니면 더 늦게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잖아요.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보면은 일단은 바이오는 관련된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는 수혜가 예상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AI가 바이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아. 이제 제가 이제 AI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동안 올해까지의 AI를 시장에서 바라봤던 관점은 AI 그 챗GPT 이거 하려면은 되게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데 이거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엔비디아의 GPU였고 뭐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었던 거죠. 이런 반도체들이 있어야 AI가 가능했다라는 것이 올해 엄청 초점을 많이 맞췄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 엔비디아, 하이닉스 다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식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없어서 못 파는 정도는 아닐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가는 좀 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럼 AI가 어느 정도 될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챗GPT도 챗GPT로 장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상상이니까 주식은 이제 상상의 영역이니까 이런 상상을 할 겁니다. AI가 적용되면 어디서 좋아지는 거야? 어디서 뭐가 좋아져? 이 얘기를 할 거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서비스 매출이 뭐 50조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네. 그런 식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들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비용을.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이 진짜 많이 들었던 애들이 될 거겠죠. 근데 그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신약 개발 쪽인데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AI를 통해서 줄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AI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실 때는 올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에는 서비스 아니면 비용 절감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AI를 활용하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네. 가지는 게 수익률 측면이 그러니까 좋다. 야 올해도 AI인데 내년에도 AI냐?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올해의 AI는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예, 애였고요. 내년 AI는 AI를 써먹는 애들인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요. 아까 중요한 진단을 하나 해주신 것 같아요. 최근 한 몇 달 동안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CEO가 시장이 혹시 7% 기준금리에 대비돼 있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했을 때부터는 그야말로 주가 지수하고 국채 수익률은 반대였어요. 국채 수익률 빠진 날 미국 증시 오르고 특히 M7 같은 것들 네. 기술주들 막 오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뭐 8bp, 9bp씩 막 뚝뚝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오히려 그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했고 다른 쪽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떠받쳤고 그러니 이제 금리 가지고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졌다. 오히려 펀더멘털을 보라 하셨고 네네. 그런 와중에 이제 반도체 뭐 그리고 AI 관련 그리고 바이오까지도 언급을 하셨어요. 많이 떨어진 것 중에 2차 전지도 있잖아요. 고점 대비. 네네. 그 숱한 저 정권사들이 그렇게 많고 여의도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리포트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네. 이 대한민국 이거 좀 2차 전지 이거는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가장 핫한 업종과 종목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방송에서는 언급을 하기를 싫어하고 네.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이효석 이사께서는 한번 2차 전지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울 때 네. 이제 말을 그냥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싸워서 그냥 동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죠.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로 들어가서 말을 안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말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당하고라도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말을 했을 때 이제 돌아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데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한데 뭐 저한테 이제 뭐 투자를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펀더멘탈, 여기도 펀더멘탈인데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전기차가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작년하고 너무 데자뷰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 말에도 똑같이 올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결론 놓고 보면은 연초에는 또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극명한 시즈널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본질을 볼 때 이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냥 숨고 싶고 막 그렇긴 한데, 그냥 이거 시즈널리티로만 봐도 4분기 때 안 좋고요. 그러니까 그때 안 좋았던 것들이 반영돼서 연초가 되면은 또 좋은 주가의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다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하죠. 오늘 0.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51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82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72,800원, 72,9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4만 1,500원. SK 하이닉스도 1.3% 하락이 예상되죠. 지금 호가로는 128,6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2만 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가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57,500원이고요. 현대차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3,600원.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47만 9,500원이죠. LG화학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9% 빠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5,200원. 네이버가 0.4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일단 오늘 호가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좀 하락 좀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호가는 또 장중 이후 흐름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6% 하락 예상됩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이미 10% 급등을 했었고요.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3만 2천원. 셀트리 헬스케어가 1.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만 300원. 포스코 DX 보합 예상되고요. LNF가 0.5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6만 7,700원이죠. HLB가 지금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1,200원이고요. 알테오젠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HPSP,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호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3,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가 유입된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지금 호가로는 17만 9,300원이죠.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사실 개장까지 5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뭐 보합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별로는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네요. 지수는 뭐 이 근방에서 계속 저렇게 공방을 펼치는 네. 가운데 오늘은 또 풍선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부풀고 어느 쪽이 쪼그라드는지가 궁금한 그런 상황이네요. 예. 진짜 쏠림 대단하네요. 요즘 또 테마주들 순환매도 굉장히 테마주들 빠르게 순환매도 나타나요. 많고 또 예. 이렇게 또 열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IPO 쪽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하나 뭐 스쳤다 하면 100몇 %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네요. 참 이호석 기사 나오시니까 그 네. 얘기 나네. 전에 뭡니까 버크셔 해스웨이 주총도 다녀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우리 찰리 먼고 별세 소식에 뭐 좀 나름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찰리먼 거를 잘 아는 건 아닌데 네. 작년에 이제 그 버크셔 주총에도 예. 갔다 왔고 예. 그 두 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브로맨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두 분이 같이 의지하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찰리먼 거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고요. 또 그리고 버핏 할아버지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두 분이 워낙 케미가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의지가 정말 컸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좋은 분이 그리고 우리 시장에 그 찰리 먼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라는 표현을 안 하고 사상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상가.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죄송합니다. 네. 하워드 막스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찰리 먼거는 투자자라기보다는 사상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월가에 있는 많은 대가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깊이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진짜 그 뭐 철학과 관련돼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놓고 우리가 인생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신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참 천수를 누리셨죠. 네.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이 돈 놓고 돈 먹기 판에서 지금 철학을 논하셨어요, 우리 이호석 이사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워렌 버핏이 만들어 놨던 그리고 워렌 버핏을 추종하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그 투자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40년 동안 투자의 세계에서 힘을 이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가치 투자라고 이제 대변되는 네. 그 현상인 거죠.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왜 이제 사상이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는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고민. 인간은 왜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맨날 투기적이고 주식을 그냥 돈 놓고 돈 벌기로만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이게 다 이제 철학이랑 연결되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한국 금융시장, 한국 증시 내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얘기할 만한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기 뻔하잖아요, 우리. 아, 요거 약간 사기성이 농후해. 아, 요거 작전 들어온 것 같아. 아, 또 늘 뻔한 소리 하면서 또 이렇게 그냥 토끼몰이 하는 것 같아. 네. 이거 결국 끝은 보이지만 뭐 이 바닥이 뭐 있어. 벌면 그만이지. 일단 아닌 것 같지만 따라가죠.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그게 많으니까 사람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네. 되고 그것이 가속화되는데 이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죠. 네,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이 얘기 간단하게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예.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오펙 회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 발표도 있고 등등 오늘 밤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그러네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좀 네네. 뉴욕 증시 보면서 국내 증시 흐름 좀 영향을 좀 생각해 그러니까 봐야겠네요. 오늘 밤이 예.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오늘 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번 주 같습니다. 중에서는 네네. 오늘 목요일 밤이 어, 제법 제일 많은 이벤트들이 예. 몰려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또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3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만 연준의 베이지북 경제 활동이 이전 보고서 이후 많이 둔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밤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좀 보합 출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시장이 박스권에서 좀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 하락입니다. 2,512포인트. 코스닥도 0.39% 떨어집니다. 81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2,600원이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약보합권 13만 3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 떨어집니다. 44만 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9% 하락합니다. 72만 4,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떨어집니다. 57,600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하락합니다. 48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0.38% 하락합니다. 18만 4,100원. 그리고 LG화학이 0.79% 떨어지네요. 50만 원이고요. 기아가 0.7% 하락합니다. 8만 5,400원. 네이버가 보합 2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3% 하락 보여줍니다. 26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 약세입니다. 72만 2천 원. 그리고 셀트리 헬스케어가 지금 강보합이죠. 7만 1,400원이고요. 포스코 DX가 0.69% 하락합니다. 5만 7,600원이고요. LNF가 2% 약세입니다. 지금 16만 5,200원. HLB가 0.4% 하락합니다. 3만 1,750원이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보합이죠. HPSP가 0.47% 상승합니다. 43,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7%, 1.5% 올라갑니다. 17만 9,8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봇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 지금 5% 강세고요. 뉴로메카도 4.2% 올라갑니다. 34,700원. 유진 로봇도 4.5% 상승이죠. 12,900원. 로보티즈도 2.6% 상승합니다. 2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PG도 10% 넘게 급등합니다. 3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BB테크도 4.6% 상승 중이고요. 휴림 로봇 그리고 로보로보도 지금 1%, 3% 강세고요. 솔트룩스는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6% 강세고요. 아즈네스텍도 5% 이상 올라갑니다. 그 밖에 SP시스템스도 3.7% 상승 중이네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5% 강세고요. TSI가 2% 상승 중이고요. 아바코도 3.5% 상승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그 밖에 이제 5G 관련주는 오늘 텔레필드가 지금 상한가 기록이 됐고요. 지금 3,135원. 그리고 코스텍시스가 13% 급등 중이고요. 소닉스, 라이트론이 5%에서 4% 강세고요. 휴림 네트워크스도 3.58% 상승합니다. 오늘 또 5G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20억 원, 17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9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240억 원, 1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24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90전 상승한 1,29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1,300원을 하회하고 1,290원을 중심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네요. 네, 예. 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언급하자면은 달러가 어제 살짝 이제 인덱스가 반등을 했는데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다들 이렇게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난 7월 이후 달러 상승폭에 또 이렇게 조정의 맥시를 할 수 있는 61.8% 레벨. 네. 거기에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2.5 근방인데 여기 오니까 또 더 안 밀려요. 네.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 증시에서 검증도 안 되고 실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도 안 되는 막연한 얘기. 환율 떨어지는 원화 강세, 환율 하락하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 우리나라. 예. 아니에요. 최근처럼 이렇게 떨어졌으면 외국인이 사야겠는데 네. 외국인이 바깥에서 달러 들여와서 원화 환전해가면서 그걸로 우리 주식을 막 사는 그때는 환율이 떨어지죠. 실제 수급이. 근데 환율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거야 하는 얘기는 좀 이거는 그냥 늘 시황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냥 흘러들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래요. 아까 목요일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하고 가시죠. 오늘 네. 밤이. 네, 오늘 밤에 이제 네. 오펙 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만약에 오펙 회의에서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사우디에서 100만 배럴 정도를 추가로 감산할 수 더 있다라는 감산하겠다. 이야기가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단독 기사로 나오면서 유가가 좀 올랐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로 사우디가 그 정도의 감산을 하게 된다면은 유가가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합니다. 일단 회의 연기한 것부터가 오펙 네. 플러스 내에서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뭐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엑스포 유치 실패했잖아요. 예. 네. 네, 사우디가 됐죠. 예. 사우디가 거기에 돈을 뭐 10조 원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예. 근데 제가 이게 농담처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우디가 돈을 진짜 많이 써요 요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웹사이트에다가 사우디 축구 이렇게 치시면은 뭐 예. 축구 선수 데려오는데 돈을 얼마 썼다 뭐 등등 해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우디의 재정 상황이 나만 또 감산해가지고라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쓸 돈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감산하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담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견이 딱 뭉쳐가지고 혹은 그냥 대장이 내가 이렇게 할게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둘 다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펙을 제외한 국가의 산유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빠른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에요. 네. 중국의 산유량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전체 산유량 기준으로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 생산을 많이 한다고 이거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캐나다를 제치고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위권에 미국, 러시아, 사우디 이렇게 있는 건데 중국이 4위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중국은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담합력이라는 측면에서 좀 약해요. 그래서 오늘 밤이나 이제 있을 오펙 회의에서는 유가가 아주 급등할 수 있는 리스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PCE 지표도 그렇고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물가는 좀 안정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이 매크로 측면에서는 물가 뭐 이런 이슈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빅스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월 의장은 특별히 뭐 기존에 지금까지 연준 인사들이 하는 말 거기와 좀 결이 다른 무슨 특별한 자기 얘기가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것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은 좋은 지표들이 나왔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긍정적으로 하긴 할 텐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할 거냐 이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주 좋다. 그래서 금리 인하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뭐 좋은데 뭐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을 네. 이제 뒤로 넘기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거 출시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자, 거예요? 이게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네. 좀 큰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고 한 지 정말 오래됐고, 오래됐죠.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추수감사절에 미국 내에서는 일단 보여는 준 것 같아요. 네네. 만져보지는 못하게 한 것 같고, 근데 이야기 나오는 거는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흠결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 좋은 차가 나온 것 같아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차들의 ASP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는 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졌던 이유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이버 트럭은 전체적으로 파는 차들의 평균 가격을 올리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테슬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차이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떻게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뭐 초기에 아이폰이 나왔던 거 비슷하게 지금 사이버 트럭 사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정도니까 네. 아마 뭐 초기 반응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반응은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증시타임 출연진 중에 한 명인 한영희 수석도 이미 주문해놨다고 하는데 네. 그 15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사이버 트럭 기다리고 있는. 네. 문제는 지금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양산 체제. 네네. 예.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제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네. 주셨으니까 네네. 좀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더 주세요. 앞으로 그게 좀 사용되는 산업 얘기 주셨는데 네. 위증시 쪽에서는 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뭐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어떤 전략이 좋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AI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그 수축해버랑 그리고 네. 이제 샘 알트만이랑 뭐 싸웠다라는 것을 네.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엑셀이냐 디셀이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엑셀이라는 거는 샘 알트만 쪽인데 그렇죠. AI 빨리 개발해서 네. 여기까지 빨리 가자라는 쪽이라면은 디셀은 엑셀의 이제 반대말인 거죠. 예. 악셀이 아니고 그 브레이크를 밟자라는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해버처럼 AI가 이제 속도가 이제 너무 빨라졌는데 이걸 좀 둔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제 AGI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강형 AI, 그러니까 슈퍼 AI가 개발이 됐다 안 됐다 말이 많은데 개발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뭐 알고리즘이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학습을 하면 어떻게 하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가서 대학교까지 학교 가서 배우죠. 네. 이제 이거를 그동안의 AI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AI는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누가 알려주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배워야 되잖아요. 네. 예. 그거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AI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줬어야 돼요. 네네. 가장 극단적인 예로 개냐 고양이냐 구분해봐 그러면은 AI가 고양이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 대 때리면서 왜 그러니? 개잖아. 왜 몰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제가 한 20년 전에 AI를 트레이닝 시킬 때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냐면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것을 AI 스스로 보상을 준다라는 거죠. 보상 자체를 AI가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배우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냐면은 그동안에는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학습을 시켰다면은 지금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학습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가 알아서 학습한다는 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근데 뭐 너무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가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발전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난해한 이야기가 되는데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I가 이제는 좀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정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단적인 예로 지금 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뭐 우리 이제 영어 회화할 때 네. 뭐 전화 영어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엔 챗GPT에서 영어를 누르면 말로도 이제 대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예. AI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어제 제가 보니까 아예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표정까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공짜거든요. 그 찾아보시면 있어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정말 제가 해봤는데 정말 실감 납니다. 그래요? 따로 네, 링크 보내주세요.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표정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정말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뭘 잘 모르겠을 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예. 뭐 목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예. 가서도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잖아요. 예. 예. 이제는 다 집에서 AI한테 물어보지 아. 않을까. 법률 문제를 상담받고 싶어? AI한테 물어볼 것 같고 아. 세무 문제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AI가 접목될 것 같고 그 얘기는 AI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굉장히 큰 위협에 처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게 첫 번째. 그러면 그 위협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그거는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예.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에 내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AI가 나한테 주는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AI가 어떤 식으로 전환될 거고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건지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는 어떤 것인지 이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헐리우드에서 나왔던 그 AI 관련한 뭐 로봇 관련한 터미네이터 같은 부터 시작해서 막 오는 이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그게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 내지는 SF 차원이 아니고 네.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정해졌다고 봐야죠. 네. 이미 AI는 우리가 어떻게 학습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때리고 이런 단계는 당연히 넘어섰고, 네.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그런가 저는 자꾸 게을러지는 게 저희 대학 무렵에 한참 그 컴퓨터 나오고 나서 뭐 포트란, 코볼 이런 거 학원 다니면서 막 배우고 했거든요. 어렵긴 되게 어렵고 뭐 제 머리로는 안 되고 근데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더라고요. 그거 몰라도 나중에는 그냥 뭐 누르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 벌써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 자, 여기 한 가지 네네네. 말씀드리면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그 코볼 배우고 그리고 C++ 배우고 이런 게요. 이제 기계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랬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요. 기계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랬죠.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를 내가 어떻게든 배운 거죠. 음,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기계가요. 사람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음. 기계어가 잉글리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큰 변화고 여기서 나오는 혁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코볼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몰라도 살잖아요. 네. 전 세계에 있는 99%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 만드는 사람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는 누가 가져가냐면 이거 만든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든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능도 끝나고 겨울 방학도 다가오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물가에 뭐 하나 즐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화는 물론 또 연극과 여행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다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장인 이희정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뮤지컬 등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뮤지컬은 가격대가 높은 문화생활인 만큼 이희정 씨는 여러 할인 혜택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뮤지컬을 제일 많이 봐요. 얼마나 자주 보세요? 1년에 한 8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씩 연속으로 많이 보는 때가 있어서 그때는 12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워낙 이야기나 뭐 영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좋은 인프라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서울로 취직을 하고 돈도 벌고 하면은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거 많이 보러 가야지 하는 로망이 있었는데 뮤지컬은 가격대가 높은 문화생활인 만큼 이희정 씨는 여러 할인 혜택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선예매로 제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는 공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는 재관람으로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연마다도 되게 할인하는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청년 할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카드 할인도 있을 테고. 그중 가장 할인율이 좋았던 혜택은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선예매는 한 10%에서 15% 정도 받아봤었고요. 재관람도 10%. 네, 재관람도 10% 정도. 그리고 엄청 싸게 본 것들도 있었는데 표를 끊는 그런 곳에서 타임 세일이라고 이제 갑작스럽게 오늘 하루 딱 20%에서 40% 막 이렇게 할인을 하는데 엄청 빠른 시일 내에 봐야 된다. 일주일 내에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저는 그냥 연차나 반차 쓰고 네, 그거 이제 끊어서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 40~50%까지 받아봤어요. 네. 이렇게 극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재관 할인과 더불어 국공립 공연을 최대 절반 가격에 볼 수 있는 문화 릴레이 티켓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등에서 할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로 표를 보관할 필요 없이 문화포털 앱에서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 높은 문화가 있는 날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으로 할인이나 무료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격대가 좀 있는 뮤지컬이나 연극도 저렴하게 볼 수 있고 영화와 한국 프로야구 등도 절반 가격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적용하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영화관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문화가 있는 날 상영하는 영화 중 오후 5시에서 7시에 시작하는 영화를 선택하면 15,000원의 2D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습니다. 실내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을 하면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럿 있는데요.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그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인데 이를 발급받으면 방문 시 관광 기념품을 받거나 숙박시설과 관람, 식음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도 매우 간단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다운받은 후 발급받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국내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KTX의 경우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KTX의 경우 레츠코렐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할인 서비스 대상 자격 등록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만 24세까지는 청소년 드림 할인을, 만 33세까지는 힘내라 청춘 할인을 받아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차 누리 할인도 있습니다. 문화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연봉 4천만 원 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총 금액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문화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어야 하지만 종종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구매 내역이나 영수증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할 때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티켓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자동으로 문화비로 분류돼 국세청으로 넘어가지만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추후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먼저 티켓 판매 홈페이지에서 증빙 서류 중 현금 영수증을 선택한 다음 티켓 예매 내역 조회 후 발급 신청을 해두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 신청을 한 다음 국세청 홈택스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홈택스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다양한 할인 방법을 챙겨 알뜰하게 문화생활 해보면 어떨까요? SBS 비즈 신다입니다. 네,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식 관심 많으시죠? 특히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종목을 소개하거나 유명인을 내세워 유망 투자처라고 하면 아무래도 솔깃하기 마련인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금융 인플루언서, 일명 핀플루언서들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불법 정보나 광고가 섞여 있다는 건데요. 문제가 된 핀플루언서들 사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정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자, 이게 핀이 그 파이낸스에 따온 핀인가 보죠. 네, 거기다가 맞습니다. 인플루언서니까 핀플루언서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 네, 이게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 진실이나 뭐 거짓, 뭐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핀플루언서 의미를 좀 체크를 해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예. 파이낸스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핀플루언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 때 이런 핀플루언서들이 굉장히 힘을 받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권에서 운영하는 증권사들의 정보들이 좀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편향되었다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들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핀플루언서들의 어떤 해설이나 뭐 조언 같은 것들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핀플루언서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 영상들을 다수 시청하면서 핀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진짜 진실 거짓 가려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핀플루언서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핀톡 계정이라든지 올라오는 채널들이 반드시 정확한 정보라는 인식을 갖는 거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금융투자에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인데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플렉스풀이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핀톡 계정 50개를 추려서 1,200개의 동영상을 분석해봤는데 그중에 14% 정도는 거짓 정보였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는 적이 있었거든요. 비단 이것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가를 받고 어떤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은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해서 제도권 안으로 저희들이 끌어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가 없이 이렇게 핀플루언서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까지 제도권 안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장면이 하나 있네요. 무슨 종목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1, 2천 원짜리였나 3천 원도 채 안 되는 종목이 뭐 한 100배 간다고 숫자를 적어놓고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 익숙한 얼굴이 뜨길래 이 친구가 여기까지 갔나 싶은데도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가짜였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핀플루언서가 저지른 범죄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은 특정 종목을 대량적으로 매수해 놓고 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권유해서 자신의 시세 차익을 누리는 행위들을 다수 포착하고 금융당국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발표가 예. 있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튜버 등이 자신의 유명세라든지 영향력을 이용해서 특정 종목을 권유한다거나 허위 정보들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시세 조종 행위이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당국에서는 다수의 유튜버들의 이런 행위들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곧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범죄에 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그 유명인 누구도 투자했으니까 믿을 만한 정보다라고 하면서 투자 유도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최근에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가 굉장히 기승, 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각각 이런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막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현재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런 불법 광고,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개그맨 황현희 씨, 굉장히 투자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개그맨 황현희 씨, 그다음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예. 백종원 씨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주식을 해야 됩니까? 벌써 뭐 경제적으로 좀 부를 이루신 그러니까, 분들을 내놓는 예. 것인데 예. 최근에는 그 JTBC 전 사장이죠. 손석희 사장이 등장한 그래요? 딥페이크 영상이 좀 화제가 됐는데 딥페이크. 예, 뭐 동영상에서는 손석희 사장이 직접 나오고요. 이제 AI를 통한 목소리를 합성해서 이제 손석희 전 사장이 어떤 AI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를 성공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요. 해당 광고에 앞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요? 네, 이렇게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 같은 유명 인사들을 등장시켜서 이들이 마치 해당 투자로 굉장한 부를 이룬 것 같이 광고를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불법 광고가 저희들이 그냥 뭐 유튜브에 들어간다든지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을 전혀 규제할 수 있거나 지금 뭐 이거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무섭게도 느껴지는 것인데 결국에도 이분들을 사칭해서 광고를 해서 불법 리딩방에 유인한다거나 뭐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으로 번지기 때문에 굉장한 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고 좀 전 코너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AI가 뭐 기술 다 좋고 한데 그러니 네, 맞습니다. 이런 예.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게 얼마든지 굉장히 그 얼굴이나 목소리를 갖다가 맞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세련되게 발전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님들이 등장하는 AI 뭐 그렇죠. 어떤 예. 불법 광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무서운 생각이 세상이 좀 드는 돼버렸네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까지 되고 했던 그 실제 고발된 인플루언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책도 많이 내고 꽤나 유명세를 탔던 사람인데 특정 종목 매수하고 이걸 갖다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매수세를 또 유발하고 그러고 나서 전략 매도해서 차익 보고 이런 건데 아니 단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유명 인플루언서죠. A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슈퍼 뭐라는 양반 아니에요? 맞죠? 제가 여기서 예, 답변드리기 예, 좀 예. 어렵고요. 그냥 A씨, 네, A씨.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21개의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한 뒤에 해당 종목을 단주로 한 주에서 11주까지 단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렇게 제출한 단주 주문만 5만 6천 회에 이른다 아하. 이런 발표가 예. 있었습니다. 이 단주 매매라는 것이 결국에 소량의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어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결국엔 단주 주문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종목의 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종목을 쉽게 구매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당국에서는 A씨의 행위가 이런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한다 보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인데요. A씨가 단주 주문을 넣은 기간은 무려 4년 5개월이고 해당 단주 주문을 넣으면서 사용한 계좌는 8개의 계좌로 파악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근데 단주 주문이 반복되면 거래소에서 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시세 조정 혐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예. 방법으로서 단주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해서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에서는요, 이런 불공정한 거래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문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투자자가 불공정한 거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문 수탁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런 투자자 같은 경우 또 다른 증권사에서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또 다른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 간의 해당 계좌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그런 그 투자 활동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불공정한 거래가 감지되면 일단은 유선으로 경고를 하고 서면으로 경고한 뒤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통지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문 수탁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예를 들어 그 혐의를 받는 그 사람이 아니 난 시세 조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매매 스타일이 그래요 이러면 부인하면 딱히 어떻게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을 좀 구별하기가 어렵기 네, 때문에 네. 좀 수사나 조사에도 난항을 겪는 난항을 부분이 겪는다.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상태라는 거죠. 네. 예. 그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단주 주문으로 이제 시세 조종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금융당국에서 이걸 지적하고 꾸준히 적발 중인데 지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시세 조종 행위가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주가 조작 행위라든지 아니면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 그다음에 부당 거래 같은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3대 범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규정은 있지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조사나 심리하는 기간만 11개월 정도가 걸리고 수사당국에 통보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기간만 약 13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이 재판 단계에서도 약 13개월 정도가 걸려서 조사의 착수부터 재판에서 처벌에 이르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사하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되는 확률, 즉 재판에 넘어가는 확률은 그중에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절반 중에서도 나머지 절반은 실형을 면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을 좀 들여다봤더니 결국에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서 이득액을 얻었을 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구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50억을 넘어야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네. 따라서 단주 매매를 통해서 이러한 이득을 취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이득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높은 형에 처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뭘 하나 하는데도 그 뻔한 걸 가지고 3년씩 걸리고 그리고 또 그래봐야 기소될 가능성도 낮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 다들 어떻게 보면 살고 나올 각오하고 하는 짓이에요. 네, 그렇기 조금 때문에 살고 나오는 대신 평생 먹고 살 거 만들겠다 맞습니다. 이건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돈이 오가고 뭐 이런 시장이 있으면은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망을 만든다고 하던데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가를 받고 투자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해서 네. 관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받도록 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핀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대가 없이 이것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제도권에 편입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해외에서는 이런 핀플루언서들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인데요. 네. 2021년도부터 이런 자격증을 만들어서 핀플루언서들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면서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외에서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불법 투자 사기 사건이 이제 AI까지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심해도 과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명 인플루언서 투자 정보 접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모든 책임을 가져간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들에게 있다. 이 말을 무조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핀플루언서의 팔로우 수라든지 구독자 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들이 진정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를 먼저 공부하고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짜로 특정한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한다거나 어떤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것들은 사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공짜 정보가 그렇게 유용하거나 유의미한 정보일 확률은 적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엔 대박은 예외이지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따라서 이 상품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 같은데 현혹되지 마시고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들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네. 혹시나 잘못됐을 때 이렇게 비난도 못 해요. 항의도 못 하고. 공짜였잖아요. 네네네. 당신이 혹시 잘 됐으면 나한테 그러면 커피라도 한 잔 사줬냐 이렇게 나오니까. 참. 네. 네. 각자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